그래, 나갈 때가 되긴 했지. 그런데 이대로는 나 못 나가겠다. 너희한테 보태줬던 내 돈 그 4억 다시 내놔라. 그 돈 받기 전엔 나 못 나간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라도 산골에 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산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와 남편의 생활은 TV에서 비춰지는 자연인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 앞에 식재료를 키우는 작은 텃밭이 있고 남편과 함께 가까운 산을 헤매이며 버섯을 채집해서 올 때도 있죠. 보일러가 설치된 집이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음식을 해먹는 낭만을 즐길 때도 있고요. 물론 모두 산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내고 있는 산의 주인은 남편의 오랜 지인이거든요. 저와 남편의 나이가 꽤 많은데 산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치여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전의 생활보다 자연 속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지금이 훨씬 좋다고요. 남들 말로는 인생 후반전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한다는데 저는 인생을 거꾸로 살았답니다. 젊었을 때 겪지 않았던 마음고생을 환갑이 넘어서야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제가 산에 들어와 살고 있다 보니 기구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도 사실 자식을 둔 세상 부모님들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도 끝내는 외면받았던 어미의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제 자식이 최고이듯 아들에게는 아들의 자식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미를 야박하게 내친 거겠죠.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라요. 남편은 저에게 그게 바로 화병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산에서 조용하게 지내다 보니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지인이 없어 이렇게 사연으로 띄워보냅니다. 들어보시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공감과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나간 제 행동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연을 듣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했어요. 제 나이에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그 시절에 못 산 건 아니죠. 20살이 넘고 나서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참 잘 통했어요. 중매로 만나 결혼한 사이였지만 금슬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바로 첫째 딸을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골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아이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저희 부부는 보금자리를 가까운 도시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쭉 포크레인 기사로 일했어요. 수익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경력이 오래된 기사라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벌이로 아이 둘을 키우는데 문제 없었지요. 대부분 집에서 출퇴근을 했고 가끔 큰 공사가 있을 때는 몇 주씩 집을 비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대면대면해졌어요. 나중에는 밥상머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화의 전부가 되고 말았죠. 그래도 삶의 기쁨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거든요. 둘 다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착하게 컸죠. 아이들은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해서 딸은 집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아들은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하다 몇 년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더니 공인중개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결혼을 한 건 첫째 딸이었어요. 사위는 꽤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제 딸을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딸을 보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결혼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사위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 모두가 호주로 떠난다고 했어요. 겨우 1년이 간 넘은 손자를 데리고 먼 타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너무도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사위가 좋은 사람인 걸 알기에 믿고 떠나보내기로 했지요. 그저 잘 살다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딸이 호주로 떠난 후 아들도 곧 결혼을 했고 금방 아이도 하나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아들의 제안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더니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부부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따로 차렸습니다. 아마 그때가 아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아들은 상가 계약을, 며느리는 아파트 계약을 주로 했는데 돈을 아주 잘 벌었거든요. 부동산이 호황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벌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왔어요. 딸은 호주에 가서 살고 있고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려 돈을 잘 번다고 하니 저에게 그때만큼 고민 없이 편안한 시절도 없었지요.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집에는 오롯이 저희 부부만 남았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은퇴까지 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단둘이 있으면 정말이지 하루 종일 침묵만 흘렀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절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효자까지는 아니어도 부모 속 썩이는 일은 없었는데 결혼한 뒤 자식을 키우면서 사람이 달라졌더군요.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벌이가 한창 좋을 때는 호탕하게 돈을 쓰더니 아이에게 들어갈 돈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벌이가 줄어들자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혁진아, 신혼집 마련할 때도 도와줬고 유산으로 이미 몇 천만 원도 줬는데 도대체 또 뭘 바라는 거냐?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딸 수빈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는데 돈이 꽤 필요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랑 어머니는 아직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다 갚을게요. 갚을 수 있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지. 하지만 우리도 이제 벌이가 없잖니. 노후가 탄탄하게 준비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놓을 돈이 있겠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뭘 갚는다는 거야? 저번에도 힘들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가져간 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너한테 들어간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이 넘는다. 1억이 넘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다른 일을 빨리 찾던지 수빈이 유학이라도 끝내야 할 거 아니냐? 얘가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도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자식 앞길을 막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들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사실 손녀 수빈이는 어렸을 때 바이올린의 소질을 보여 일찍부터 전공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올린을 제대로 배우려면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재능을 보였던 수빈이도 점점 학년이 위로 올라갈수록 같은 또래 사이에서는 고만고만한 실력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딸에게 최고의 바이올린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딸 뒷바라지를 거뜬히 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수입이 줄어들자 딸의 유학은 그야말로 돈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포기할 수 없다며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 부부로서는 아들 내외 교육에 대한 집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버지, 곧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믿고 5천만 원 정도만 좀 빌려주세요. 안 된다.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왜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해서 온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해? 절대 안 돼. 저는 아들의 절박한 표정에 가슴이 아파 남편에게 아들 편을 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혁진이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줍시다. 아들 말대로 처자식이 있는 가장인데 체면은 차리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체면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서 아들놈이 저 모양인 거 아니야. 당신 집에서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아니, 지금 나더러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여보, 아들, 딸 건강하게 공부 잘 시켜서 멀쩡하게 대학까지 잘 보냈잖아. 그동안 사고 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데 뭐 내가 집에서 뭘 했냐고요? 당신 말 다 했어? 그렇게 아들이 찾아온 날이면 저희 부부까지 서로 언성을 높이며 한참을 다퉜죠. 결국 나중에 남편은 참지 못하고 최종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말하면 뭐 하냐? 당신이랑 대화하면 아주 가슴이 답답해. 어쨌든 난 자식들한테 더 이상 지원 안 해줘. 해줄 만큼 다 해줬으니 알아서들 살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알아들어? 남편은 아들에게도 단호하게 통보했죠. 그리고 저한테도 절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양인지 그 뒤로는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며느리는 얼굴도 보지 못했고 손녀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독불장군처럼 구는 게 답답해서 제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제가 원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들 내외와 저희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우리 집에 아예 발길을 끄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찾아오더라도 시큰둥하게 있다가 돌아갔죠. 남편은 그걸 보고 또 흉을 보더라고요. 자식놈이 저렇게 괘씸할 수가 없어. 은혜도 모르는 놈. 언제까지 계속 저렇게 허황된 꿈만 꾸려고 저러는지. 그렇게 1년이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잦은 다툼으로 예전보다 더 어색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서로를 건드리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죠. 마치 남처럼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너무 남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야 부부로 오래 살았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지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 결혼을 졸업하는 거지.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사는 거래.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면서 말이야. 조론? 나도 들어는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나랑 조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 문제로 좀 자주 다퉜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생활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헤어져 지낼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황당함 뒤에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뭐예요?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바람필 사람으로 보여? 내가 당신이랑 40년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날 몰라? 그냥 당신과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것도 싫고 이제는 이 도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저의 추궁에 남편은 화를 내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저 옛날부터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소원이었다고 했어요. 원래 옛날부터 나이 들면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조용하게, 느긋하게 살고 싶었다고. 어이가 없었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을 지울 순 없었지만 남편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긴 당신은 옛날부터 도시 생활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은퇴도 했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고. 그럼 허락해 주는 거야.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지. 제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이야기하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산속으로 들어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나랑 집에서 어색하게 사느니 그 편이 훨씬 낫겠지. 저의 삐딱한 말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정말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산을 알아본다며 부지런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렇게 나와 살기 싫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많이 씁쓸했어요. 속상한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저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들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신 집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뭔데? 이 집 내 명의로 돌려줘요. 지난 40년 넘게 나도 당신 곁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위자료라도 받아야겠어. 여보, 우리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조론이라고. 당신이 집에서 나가 사는데 나도 뭔가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론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당신이 그랬잖아. 늙으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나도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당신 나가서 자유롭게 살 거면 이 집 명의는 나한테 돌려줘요. 하긴, 나 없이 이 집에 살 건데, 명의가 내 명의인 것도 이상하지. 좋아, 그렇게 하도록 감세.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합의하에 조론을 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호주에 있는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딸은 오히려 저희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며 이해해 주더군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은 박수를 치며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엄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40년 넘게 사신 것만으로도 상 받아야 한다니까. 이 녀석아, 네 아버지가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가장이야. 나랑 조론을 하는 건 우리끼리의 문제니까. 너까지 아버지와 소홀하게 지낼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아들의 농담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남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의 산에 좋은 터가 있다며 그곳에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누가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고쳐서 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꺼둘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산속으로, 저는 이 집에서. 서로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막상 남편이 떠나는 날이 다가오니 마음 한편이 참 허전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저에게 당부를 하더군요. 여보, 무슨 큰일이 아니고서는 날 찾지 마. 한 1년 동안은 내 머리와 마음을 비우는데 힘쓸 거야. 참된 인간이 될 거라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남편은 다시 사춘기라도 온 것처럼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속에 묵은 때를 벗겨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지내고 싶다는 게 진심이라는 걸 그때 알았지요. 거짓말처럼 남편은 가방 하나 달랑 챙겨 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며 산에서 밥이라도 잘 먹고 있을지, 집은 쓸만하게 고쳤을지, 여러 가지가 걱정되었지만 곧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며 고민을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자꾸 저를 찾아와서는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혹시라도 나 없을 때 혁진이가 또 돈 달라고 하면 절대 그 돈 해주지 마. 내가 없다고 해서 당신이 넘어가면 나중에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너무나 어리석게도 저는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땐 엄마라면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제가 가진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혁진아, 엄마가 이 통장에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 5천만 원 정도. 이걸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구나. 역시 엄마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밝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의 말이 계속 떠올라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나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미국에서 바이올린 공부를 하고 있는 손녀 모습을 보여주며 밝게 웃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한 번도 차려주지 않았던 밥상까지 정성껏 준비해주고 아들 내외와 함께 정답게 모여 앉아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니 집안에 활기가 생기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도와주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행복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또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제가 진짜 괜찮은 부동산 투자 정보를 알게 되었거든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이 큰 기회예요. 제 돈 5천만 원을 가져간 지 석 달도 안 지났을 시점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요구에 깜짝 놀랐습니다. 혁진아, 엄마가 가진 현금은 이제 없어. 얼마 전에 준 돈도 있는데 아직도 돈이 필요하니? 엄마, 지금 이 투자 성공 못하면 저랑 수빈이 엄마 사무실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희 좀 급하거든요. 아들의 난감한 표정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아, 엄마가 돈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타령이야? 너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었어? 진짜로 많이 힘든 거야? 지금 정말 많이 힘들어요. 몇 달간 부동산 중개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번 투자만 잘 풀리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뭐?
몇 달간 수익이 없어? 그럼 너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수빈이는 아직 미국에 있는 건데? 엄마, 나도 알아. 내가 부족한 놈인 거 안다고요. 그런데 엄마도 부모 된 마음 알 거 아니에요. 집안 사정 때문에 어떻게 자식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맡겠어요? 이번 투자만 잘 풀리면 사무실도 다시 괜찮아질 거고 수빈이 유학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절박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편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아들에게 돈을 더 주지 말라고 했던 그 경고가 제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죠. 저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남편과의 약속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이번에는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더는 주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이제 엄마도 가진 돈이 없어. 엄마, 나도 다 알아요.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이 집 명의를 엄마한테 준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아들이 조금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하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그럼 너 지금 엄마 보고 이 집을 팔아서 네 생활비랑 사업 자금을 대주라는 거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조금 전까지의 절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냥 집 크기를 좀 줄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집은 엄마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한 번 도와줬다고 이렇게 끝도 없이 요구하는 거야? 이 집 팔아서 돈 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렇게 단호히 거절하자 아들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오더니 나중에는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 부동산 투자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호텔에 투자해 놓으면 1년 뒤에는 원금 회수하고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다시 팔면 어머니 돈 다 갚을 수 있어요. 안 된다. 니들 아직 40대야. 뭘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야. 둘이 일자리 찾아서 맞벌이 하면서 살아. 그리고 그 벌이에 맞게 생활을 해. 왜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수빈이 유학도 무리하게 유지하는 거야? 아들은 실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끝까지 꿋꿋하게 버텼어요. 이 순간만큼은 남편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나도 그렇게 배웠고 너희들도 그렇게 배워야 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대화를 단호하게 끝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내외는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쌩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의 발길을 뚝 끊더군요. 마치 돈을 안 주면 부모 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듯이 몇 달 동안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푸념이라도 늘어놓으며 속을 풀 수 있었을 텐데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삭혀야 했어요. 마음이 참 답답했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온 집안이 지저분했고 아들 내외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머리는 기름이 가득 낀 채 잔뜩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빈이도 집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수빈이는 몇 년 만에 저를 보고 고개를 까닥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수빈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런데 평일 오후인데 왜 다들 집에 있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헛웃음을 치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대로 수빈이 귀국하고 저희 사무실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이가 돌아온 건 잘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들 내외가 모든 걸 포기한 채 집에 틀어박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리 돈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어도 이렇게 망가진 아들네 집을 보니 그동안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흔들리는 저희 눈동자를 보고 며느리가 덧붙여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래서 다들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 더 이상 바이올린 레슨 안 받는 거 알고 계셨어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 가르쳐요. 내년 되면 예고도 아니고 일반 학교로 진학할 거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었죠. 아니, 지금까지 배운 게 있는데 그냥 다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레슨비를 못 낼 정도냐? 저희 돈이 한 푼도 없어서요. 저희 사정에 무슨 바이올린이에요. 이제부터라도 공부시켜야죠.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대답하자 속에서 답답함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들아. 자식이 있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회사에 취직이 안 되면 파출부를 하든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그것도 다 해봤어요. 근데 저희 둘 다 기술도 딸리고 적성에 안 맞아서 결국 때려치웠어요. 어머님, 우리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면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희 어제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속이 쓰리네요. 며느리의 냉소와 아들의 무기력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렇다 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거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손녀를 보니 너무 불쌍하고 가엾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뉴스에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제 아들 식구들도 그 꼴이 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일단 손녀라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둘 다 여기 앉아봐라.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해. 이렇게 술 퍼먹고 나태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들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곧 입꼬리를 귀에 걸고 다시 되묻더군요. 엄마, 진짜야? 나한테 돈 주실 거예요? 얼마나요? 3억? 아니면 5억 정도?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리네. 너도 참 한심하다. 내가 돈 해주기 전에 약속부터 해라. 다시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겠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아들 내외가 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남편과 먼저 상의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은 매일 꺼져 있고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으니 결국 제 뜻대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아파트 거래 전문가였기 때문에 믿고 맡겼죠. 결국 아파트는 시세에 맞게 금방 팔렸고 그 돈에서 4억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저는 혼자 살 집을 구했어요. 큰 집은 필요 없다는 생각에 작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던 날 아들 식구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보다 제가 불편하게 사는 게 더 나은 일이라고,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다독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여서 월세 정도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활비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연 뒤로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을 하는지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챙겨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낮에는 산책도 하고 가끔 옛 친구들도 만나면서 소소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들이 저에게 주던 생활비를 또 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몇 주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일하는 사무소를 찾아가 솔직하게 말했죠. 혁진아, 너 왜 엄마한테 생활비 안 주니? 엄마가 너한테 가지고 있던 현금이랑 재산 모두 줘서 생활해야 할 돈이 부족해. 아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엄마, 돈 달라고 지금 사무실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네가 이렇게 생활비를 끊어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너 도와준다고 집까지 팔아서 주택연금도 못 받잖아.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던 호텔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월세는 국민연금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도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니. 월세만 내면 전부가 아니잖아. 엄마, 집에서 놀면 뭐해요? 나가서 일을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자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더군요. 알았어요. 생활비 마련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저는 더 이상 자식과 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겠다고 결심했죠. 이튿날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내에 있는 식당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방 아줌마 구함 일하는 문구가 적힌 식당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나이도 많은 편이라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렵게 편의점 알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제가 계산이 서툴러서 자꾸만 실수가 일어났어요. 포스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결제 금액이 뜨는데 손님이 구매한 물건을 하나씩 빼놓고 결제하거나 어떤 손님에게는 포스기를 2번씩 찍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한 달 후 편의점 사장은 저에게 양해를 구하며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젊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사정이 어렵다고 생활비를 끊었던 아들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며느리의 옷차림은 갈수록 화려해졌고 아들은 차를 바꿨거든요. 저는 우라를 참으며 다시 한번 아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돈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혁진아, 이제는 엄마 생활비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사정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엄마, 그만 좀 보채요. 생활비 정도는 알아서 벌어야지. 내가 돈으로만 보이세요? 나도 내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빈이 다시 유학 준비한다고요. 저는 옛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 아들에게 당황하며 반문했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리고 까맣게 잊은 모양인데 지금 이 사무실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나잖아. 그 돈을 전부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생활비를 주는 게 정상 아니야? 진짜 짜증나네.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밝히는 돈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사무실로 찾아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요.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도리는 않은 아이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모르겠더군요.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로 한 달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자 어김없이 생활비가 입금되지 않더군요. 저는 또 아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대신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날 무릎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제 무릎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거의 없어진 상태네요. 아무래도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셔야겠어요. 수술을 늦게 하시면 더 심하게 아프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소식을 들은 딸이 급한 현금을 먼저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보험도 있어서 수술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아들이 병문안을 오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태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혁진아, 아무래도 몸이 불편해서 너희 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져야겠구나. 그래요. 엄마 상태를 보니까 그래야겠네요. 대신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나가셔야 해요. 아무래도 수빈이 엄마가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혹시 모르니 원룸은 그대로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만에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간단한 짐만 챙겨 들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아직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 집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한 모양이었죠. 어머니를 여기서 지내게 하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 모시라는 거야? 무릎 좀 괜찮아지시면 다시 나가실 거야. 너무 걱정 마. 왜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 대화를 들으니 마음이 서글퍼지더군요. 제 존재가 불편한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지금 당장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당분간 일 쉬어. 요즘 아파트 거래는 많지 않으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겠지. 대신 나중에 내가 당신 명품백 사줄게. 가장 가지고 싶다고 했던 거 있잖아. 진짜야? 나 사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알았어.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약속이야. 며느리는 그 후 일을 쉬었지만 낮 시간에는 거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몸으로 청소와 빨래, 밥까지 도맡아 하며 지냈어요.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었고 제가 누구에게 시킬 입장은 아니었으니까요. 손녀딸 얼굴이라도 보면 좋았겠지만 수빈이는 다시 유학을 준비한다며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학원을 다니더니 다시 외국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아들 집에서 보내며 무릎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죠. 그때쯤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아들에게 당하고 싶지만은 않았어요. 이 집을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노라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차갑게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이제 무릎도 멀쩡하신 것 같은데 이만 나가셔야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여기 계실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말을 내뱉었죠. 그래, 나갈 때가 되긴 했지. 그런데 이대로는 나 못 나가겠다. 너희한테 보태줬던 내 돈 그 4억 다시 내놔라. 그 돈 받기 전엔 나 못 나간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4억이요?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가 왜 그 돈을 드려야 해요? 부모가 자식이 힘들면 돕는 게 당연하죠. 그걸 치사하게 돌려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어머님 생각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차가운 분이셨네. 똑똑히 들으세요. 저희는 드릴 돈도 없고 있을지라도 어머니한테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원룸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는 못한다. 너희들 하는 꼴을 내가 몇 달 지켜봤는데 나를 아주 우습게 알더구나. 너희들한테 전 재산 다 털어주고 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아주 명품백의 외제차에 이렇게는 못해.
나도 내 몫을 조금이라도 다시 돌려받아야겠어. 그 후 저는 며느리와 한참 동안 소리 높여 언쟁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죠. 돈을 받지 못하면 이 집을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죽더라도 나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녁에 아들이 돌아오자 똑같이 다시 말했죠. 그러자 아들이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돈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저는 아들을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그 뒤 저는 살림에는 일절 손대지 않고 제가 먹을 밥만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며느리는 가정부를 고용하더군요. 마치 저에게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아무리 투명인간 취급해도 저는 집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며느리는 제발 나가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괴로웠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 좋아? 사지 멀쩡하게 붙어 있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 식충이야?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것 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붙어 있어? 난 엄마한테 줄 돈 없어. 절대 없어.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분노가 폭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분노는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쓰라렸으며 머리는 어지럽고 마음은 서글프기 그지없었죠. 제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자 아들은 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그 순간 제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식을 이렇게밖에 못 키운 제가 한심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줬던 게 이렇게까지 후회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바깥에서 누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빨리 문 열라고 소리치면서요. 며느리가 당황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제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는지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거칠게 며느리를 밀치고 들어와 현관 앞에 걸려있던 길다란 구두 주걱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쿵쿵거리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구두 주걱을 들고 사정없이 아들의 등짝을 내리치기 시작했죠. 이런 못된 놈. 감히 내 아내한테 그따위로 굴어?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아버지, 여긴 웬일이에요? 산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너 오늘 아주 제대로 맞고 반성이나 해봐라. 남편은 아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구두 주걱을 휘둘렀습니다. 나중에 주걱이 부러지자 주먹까지 휘둘렀어요. 한참을 얻어맞기만 하던 아들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아버지, 그만해요. 그만 좀 때리라고요. 넌 우리 새끼가 아니다. 오늘부로 남남이라고. 알아들었소? 그래요. 누가 그런 말 하면 겁먹을 줄 알아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아쉬울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러려고 온 거다, 이놈아. 내가 조론한다고 그렇게 깝치지만 않았어도 내 아내가 이 고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어리석었어. 네가 무슨 짓 할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치자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그치고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온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자. 우리 둘이 어딜 가서든 살아보자고. 이런 짐승보다 못한 자식은 앞으로 볼 필요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집을 판 돈을 혁진이한테 몽땅 줘버렸어. 그거 일부라도 받고 나가야지. 그러자 남편은 호탕하게 대답했어요. 됐어. 그깟 돈 잊어버려. 내가 산으로 들어갈 때 근처에 땅을 크게 사둔 게 있는데 거기가 무슨 특구로 개발된다고 땅값이 몇십 배가 올랐어. 팔면 20억은 훌쩍 넘을 거야. 남편이 땅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들 내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콧소리를 내며 입을 열더군요. 아버님,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정성으로 모실게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썩어 문드러진 인성이 더 도드라질 뿐이었죠. 여자라서 가만두려 했는데 진짜 역겨운 사람이네. 얼굴만 봐도 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구나.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마라. 아들이랑 똑같이 되기 싫으면. 남편의 무서운 불호령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죠. 저는 그렇게 남편이 내민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물어보니 꿈에서 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살려달라며 사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연결이 되지 않아서 딸과 먼저 통화를 했다고 해요. 딸은 제 사정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통화로 하소연을 하곤 했거든요. 항상 가슴 아파하며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을 때 딸이 대신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마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딸과 통화를 끝낸 후 남편은 눈이 뒤집혀 바로 아들네 집으로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을 나온 후 제가 살았던 원룸을 처분하고 남편이 지내던 산골 마을에 있다는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집 앞으로 탁 트인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남편은 땅을 판 돈으로 원래 있던 작은 집을 허물고 그 터에 깔끔한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마을과 적당히 거리를 둔 곳이라 조용하게 살기 좋았어요. 그렇게 집을 짓고 남편과 생활이 다시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빌며 또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냉정하게 아들 내외를 쫓아냈지요. 아들은 쫓겨나면서 끝까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쥐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날 때려? 더럽고 치사해서 당신들 돈 필요 없어. 줘도 안 받는다고. 아들은 마지막에 막말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현관에 침까지 뱉으면서 말이죠. 그 기행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돈독이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버렸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돈독이 잔뜩 올라 이미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었으니 그렇게 아들 내외가 떠난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서 천불이 나요. 여러분, 저의 지난 행동이 온통 실수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망친 것도 같아 땅을 치고 후회를 하기도 해요. 그때 집을 팔아 돕지 않았다면, 아들이 그때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지 하는 후회를 하고 또 하고 있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노년의 후회로 몸부림치고 있는 저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아낌없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새겨들을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